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정리하는 시간,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은요, 그동안 무난히 공부를 해왔던 분들도 슬럼프를 한 번씩은 겪게 하는 과목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외울 양도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포기하지 않고 여러 번 잘 보다 보면 결국 내 것이 되는 날이 옵니다. 저희와 함께 하루 30분씩 열심히 공부하시면 슬럼프 걱정 없이 잘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석규 교수님의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 이석규입니다. 오늘은 제5강 도시군계획 시설부지에서 개발행위, 그다음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인데 요새 출제 경향은 이 부분에서 시험을 좀 많이 냅니다. 그래서 시설부지를 이해를 해야 나중에 시설사업도 연결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땅이 이렇게 한 필지 땅이 있는데 A란 땅이 서울시에서 도로 만든다고 4차선 도로 부지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내 땅이 도로 예정지로 포함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설 부지, 공원 부지, 학교 부지, 도로 부지.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도로 설치하려고 지형도면으로 결정을 했다, 지도상. 그러면 그 안에 개인 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충돌하는 게 개인의 사적인 이익과 도로라고 하는 공익 간에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법은, 부동산 공법은 항상 개인의 사익보다는 공익을 더 우선시킵니다. 그래서 도로 부지로, 공원 부지로, 학교 부지로 이렇게 편입되면, 시설 부지로 묶이면 그때부터는 이 땅 가진 사람은 건축물이 있는 땅이든 없는 땅이든 시설 설치를 위한 결정되면 각종 그 시설 이외의 건축물 등의 허가 금지라고 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 게 내 땅이 공원 부지로 들어갔다, 도로 부지로 들어갔다, 수용됐다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다음 단계고, 일단 도로 부지로 편입되고 제일 분쟁이 많은 게 도로 부지, 공원 부지거든요. 그러면 도로 부지, 공원 부지, 시설 부지로 되면 머릿속에는 땅 가진 사람들은 건축을 못 한다는 것. 건축이란 건축물 등의 허가 금지라는 거에서 건축이란 말 속에는 신축이나 증축이나 이런 행위들이 일체를 포함해요. 2층짜리 단독주택이 있는 내 땅이 도로 부지로 편입됐다 하면 3층으로 증축도 안 되고 만약에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 부지로 묶이면 건축물 못 짓는다. 그런데 일체의 건축을 못하는 게 아니고 시설 부지로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군관리기 결정고시로부터 2년, 즉 무슨 얘기냐면 도로 만든다고 결정을 해놓고 벌써 2년이 넘도록 방치를 하는 거예요. 도로 설치를 안 하고. 그러면 사업이 없다면 단계별 집행계획이 미수립됐다 이 얘기는,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도로 만들기로 결정을 하면 재원 조달,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돈이 재원 조달하거나 또는 보상하기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짜야 돼요. 그러면 재원 조달 보상하기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짤 때 도로 부지로 결정이 되면 2년 내에 짜도록 되어 있어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시설이 결정되고 2년 내에 짜야 된다.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재원 조달이나 보상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다. 그 단계별 집행계획 짤 때는 도로가 여기서 중간까지가 3년 내에 공사해야 되겠다. 그러면 1단계로 짜요. 3년 뒤에 하면 2단계로 짜요. 그러면 시설 부지로 묶인 지가 2년 넘었고 아직 단계별 집행계획 안 짰거나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이라면 향후 3년 내에는 사업 시행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설 부지로 묶여서 건축을 못한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건축법에서 배울 겁니다만은 시설 부지로 묶여 있는 내 땅이라도 가설 건축물을 짓는다든가 또는 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 설치를 할 수는 있어요. 이때 말하는 가설 건축물은
철근 콘크리트로 하면 안 된다는 것, 3층 이내로 하고 존치 기간은 3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 그런 요건을 나중에 공부를 또 하셔야 되고, 이런 가설 건축물 등은 허용합니다. 자, 그다음 예를 들어서 좀 전에 가설 건축물 등을 짓겠다는 것은 시설 부지로 묶인 지가 2년 넘었을 때, 만약에 도로 부지가 묶이고 공원 부지가 묶였는데 10년 넘도록 사업 시행 안 하고 방치하면 재산권의 과잉 침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99년도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게 시설 부지로 묶인 지가 일정 기간 넘도록 묶어놓고 사업을 안 하고 방치한다. 미집행 방치. 그러면 매수 청구 제도를 인정해요. 땅 주인이 서울시를 상대로 그럼 서울시에서 내 땅 사달라는 거예요. 매수란 사서 가져가라는 얘기니까. 왜 이런 걸 인정하냐면 도로 부지로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도로 부지 안에 편입된 내 땅은 건축을 못하고 당연히 땅값은 떨어지고 거래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누가 공원부지, 도로부지로 편입된 땅을 사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10년 넘었으면 헌법상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하위법에서 너무 규제를 세게 한다는 얘기예요. 재산권의 과잉 침해. 그래서 헌재에서는 뭐라고 결정이 났냐면 시설부지로 묶인 지 잘 보시면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 결정고시라는 얘기는 도로부지로 결정 났다는 얘기예요. 10년이 가도록 시설사업이 미집행할 때 지목이 대인 토지, 자 지목이 29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목이 왜 대인 토지로 국한을 했냐면 만약에 도로 예정지 안에 임야라든가 농지, 잡종지 등이 있을 때는 건축을 하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를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목이 대인 토지는 아까 시설 부지로 묶이면 건축물에 건축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목이 대인 땅 가진 사람들은 그동안 오랜 동안 규제를 받았다. 그래서 암기를 반드시 할 때 매수 청구하려면 10년이 가도록 사업 시행 안 해야 된다는 거. 지목이 대인 토지라야 한다는 거. 이 빼버리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그럼 틀리죠.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등등등등 이렇게 매주 나오는 거예요. 시장 군수에게 예외적으로 사업 시행자나 설치 업무자가 있다면 얘들한테 가지만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 그 매수라고 할 때 수라는 개념은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땅을 사가지고 가져가라는 개념이에요. 여기다가 예를 붙이면 판다는 몇 자거든요. 그러니까 사가지고 가져가달라는 거예요. 개인끼리 못 파니까. 꼭 기억하실 점은 시설이 결정됐다. 도로부지, 공원부지, 학교부지로 결정되면 시설부지로 묶어만 놓고 미집행한 지가 10년 넘었다.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서울시 관내라면 서울시장한테 가는 거예요. 광역시의 땅은 광역시 등등 시군에 가는데, 자 여기서 서울시에 가서 내 땅 200평을 사달라고 했더니 서울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울시에서 도로 설치하는 주체가 아니다. 사업 시행자를 별도로 정해줬다. 그 도로는 지방도로가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만든다. 시행자가 설치할 의무자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매수 청구하는데 법적으로 예외적으로 시행자가 따로 정해졌다든가 설치할 의무자가 따로 있다면 여기에 가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왕왕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 청구 들어갈 때 매수하기로 했다. 그 땅이 없으면 도로 설치를 못하게 된다. 그러면 대금을 땅값을 평가를 해서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그러면 200평에 평가했더니 현금 2억 하면 2억을 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채권을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현금 받고 땅 파는 것이 유리하단 말이에요. 장기 채권을 받는 것보다. 그러면 채권을 발행해서 서울시에서 땅을 살 때는 왜 그런 제도를 뒀냐면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에서 현금을 주고 예정지를 다 사버리면 지자체 재정이 고갈이 되니까 10년짜리 채권을 주고 땅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 받은 사람은 당장 현금화를 못하니까 현금 받은 것처럼 이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현금을 주지만 예외로 채권 줄 수 있다. 이때 채권은 소유자가 원할 때 발행합니다. 왜 원하는 경우 있을까? 현금이 좋은데 무기명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누가 가지더라도 그래서 증여라든가 상속을 할 때 세금을 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부재부동산 소유자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 명동의 공원부지, 도로부지인데 땅은 명동에 있지만 땅 주인은 부산에 살아요.
즉 소유자하고 소재지가 일치하지 않은 땅을 부재부동산이라고 해요. 그 땅 소유자이거나 비업무용 토지인 경우에 매수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하면 그 3천만 원까지만 현금을 줘요. 만약에 2억 원짜리면 3천만 원 현금 주고 1억 7천 원 채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현금 주는데 그 땅 살 때 서울시에서는 예외로 채권 발행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알아놓고 이때 채권은 꼭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때만 발행할 수 있다는 것. 자,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매수 청구를 누구한테 가냐 했더니 특별시 등등 시장군수한테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예외적으로 시행자가 현대건설 정해져 있다. 설치 의무자가 도로공사다라고 하면 이때는 서울시에 가는 게 아니고 설치 의무자 시행자한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얘들한테 갔을 때는 반드시 현금만 줘야 돼요. 지방자치단체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채권을 국채가 아니고 지방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채권은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일 때만 발행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자, 채권의 상환 기간은 10년 내로 하며라고 했는데 얘기는 이 채권을 주고 땅을 살 때에 채권이 15년, 20년짜리로 현금화할 수 있으면 거의 재산권에 너무 또 규제가 심하게 들어가니까 아무리 길게 정해도 10년 내로 하라. 7년, 5년, 뭐 길어도 10년, 25년짜리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자주 나오는 것. 채권의 상환 기간은 5년 내지 10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고라고 합니다. 이것은 도시개발법에서 나오는 채권이에요. 따라서 5년 나오면 안 된다는 것. 10년 이내로 상환기간 정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중에 전국을 영업을 하는 금융기관, 즉 일반 은행에서 적용하는 1년 만기 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이자를 줘야 돼요. 왜냐하면 현금 2억 받고 은행에 놨을 때 이자가 나오는데 채권에 이자가 없으면 너무 불합리하니까.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 기간하고 이자율은 특별시 등등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됐는데 즉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땅을 살 때 채권 발행할 수 있고 인천광역시도 채권 발행하고 수원시도 부천시도 채권 발행할 때 채권의 잘 보세요. 상환 기간 이자는 조례로 정한다는 얘기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서울시에서는 2.2%, 부천은 1.8%, 인천은 1.2%라고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채권은 지방마다 이자가 다를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특례라는 얘기는 채권의 발행 절차는 이것저것 다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적용한다는 얘기는 아까 국채가 아니고 지방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채권을 발행할 때 이 시장군수들은 임의적으로 발행하면 안 되고 지방재정법에 적용받아서 이대로 발행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자는 지방마다 다를 수 있지만 채권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법이라는 단일한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매수 여부의 통지 의무는 만약에 땅 주인들이 매수 청구 들어갔는데 서울시에서는 하염없이 기다리면 안 되니까 6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 통지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사기로 했으면 2년 내에 매수합니다. 그러면 매수 청구가 들어가면 6개월 내에 매수 여부가 날라온다. 사기로 했으면 그때부터 2년 내에 매수할 것이다. 얼마나 이 부분에서 객관식에 잘 나오겠냐는 얘기예요.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6개월 내에 매수 여부 결정해서 통지한다. 사기로 하면 2년에 사야 된다. 자, 이때 매수할 때 토지의 가격 평가하거나 매수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국토계획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자, 이 중요한 법이 나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적용하는데 자, 여기서 좀 전에 채권 하나 가지고 자, 조례 적용하는 게 있고 지방재정법 적용하는 게 있고 공취, 이거 줄여서 공취법이라고 그래요. 적용하는 게 있어요. 누구든지 출제자들은 이 부분만 나오면 이 법들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채권의 이율이나 상환기간은 지방재정법에 의하고 채권 발행 절차는 조례로 의하고 이렇게 집중을 안 하면 이분은 판판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채권의 이자나 상환기간은 지자체 조례로 알아서 하고
채권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발행하고 일반적인 매수 가격 결정하거나 매수 절차 결정할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만약에 매수하지 않기로 했다.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안 산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매수하지 않기로 해버리면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없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했거나 매수 결정을 해놓고 2년이 가도록 매수하지 않으면 단독주택을 3층 이하로 1종, 2종 건생 건물을 3층 이하로 지을 수 있게 해줘요. 자, 시험에서 4층에 다세대 주택을 지을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틀렸잖아요. 3층 이하 단독주택, 3층 이하 1종, 2종 건생 건물만 짓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땅 주인은 10년 넘게 묶였다가 매수 청구 들어가는 순간 매수해줘도 좋고 매수 안 해도 좋아요. 왜? 드디어 3층 이하 지을 수 있기 때문에. 1종, 2종을 포함한다는 얘기는 어지간한 상가 건물은 다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 3층 이하 제한을 받지만은 그래도 예전에는 건물 못 짓는 땅이 이 정도 짓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땅값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2종 건생이라도 단 단란주점을 짓는다든가 영업한다든가 안마시설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2종 건생의 일부인데 이런 약간 조금 유해성이 있는 시설들은 허용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하거나 2년이 가도록 매수하지 않으면 3층 이하, 이거는 워낙 중요하니까 3층 이하의 단독주택 1종, 2종 건생 건물은 지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 꼭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 실효라는 것은 시설부지로 아까 시설부지로 묶인 지 10년이 넘었어. 그럼 땅 주인이 매수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20년 넘게 묶여버린 거예요. 공원부지로 묶였다, 도로부지, 하천부지로 이렇게 20년 넘도록 묶이면 지목 관계없이 20년 되는 날의 다음 날 전부 다 실효돼 버려요. 20년 내에 사업 시행 안 하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약에 땅을 보러 다녔는데 공원부지로 묶인 지가 17년 된 땅이 있어. 다른 땅보다 반값에 나온 금매로. 법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럴 때 17년 됐다는 얘기는 3년만 채우면 공원부지 다 풀리기 때문에 저평가된 땅들을 매입해 놓으면 나중에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포인트가 10년 넘도록 사업 시행 안 하면 매수 청구 들어간다는 것. 20년 넘게 묶여버리면 20년 되는 날에 다음 날 다 풀린다는 것. 여기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 부지로 묶이면 건축을 못한다부터 출발해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매수 청구 실효가 들어간다는 것. 그 다음 2절에서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나오는데 이 중에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좀 덜 출제가 돼요. 그런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매년 나옵니다. 자, 여기서 단어를 보고 먼저 구분하셔야 돼요. 항상 같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은 해야 되지만 밀도가 너무 높아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하는 자들에게 기반시설을 부담을 지워요. 그러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도로, 상하수도, 학교가. 이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계속 건축물만 짓게 되면 도시기능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를 하는 거예요. 강화라는 말은 용적률이 500%라면 예를 들어서 250%로 반토막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되면 땅값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오르는 게 아니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발은 해야 되고 시설은 부족한데 설치가 곤란하다. 그러면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한다. 어딜 대상으로 하냐면 꼭 명심할 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녹지지역은 줄어들 용적률이 없어서 그래서 주상공 이렇게 기억해야 되고 지정권자는 일반 시장 군수까지 지정할 수 있고 절차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밖에 없다 하는 것. 그 다음에 결론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되면 그 법적 용적률이 50% 범위 안에서 강화가 돼요. 만약에 준주거지역이다. 준주거지역이 500%인데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묶이면 250%에 맞춰 건물 지어야 돼요. 만약에 상업지역이 여기 있으면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이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묶이면
1,500%가 아니라 750%로 확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밀도를 낮춤으로써 시설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도시 기능이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어딜 대상으로 하냐라고 할 때 항상 보면 도로, 그다음에 수도, 하수도라고 나와요. 그다음에 학교. 그러니까 도로나 수도, 하수도, 학교 용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 부족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못하는데 건물만 지으면 도시기능이 마비가 된다. 그래서 도로나 수도, 하수도, 학교가 용량이 부족하다라는 말 나오면 개발밀도관리구역. 그다음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아닌 곳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는데 얘는 용도가 바뀌어가지고 토지 가치가 엄청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나오면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 왜 외의 지역일까? 개발밀도관리구역 묶이는 순간 용적률이 반토막 나거든요. 그러면 또 지정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7회 시험에서는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중복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정답 처리된 거예요.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설치하거나 용지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하는데 지정권자는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똑같아요. 절차가 살짝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하고 심의 거치는데 아까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심의 절차만 있었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주민들의 의견도 듣는다는 것 알아놓으시고 그다음에 최소 얘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이런 면적은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최소 면적 얼마냐? 그러면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다음에 어딜 대상으로 하냐? 워낙 중요합니다. 자, 얘네들 보면 토지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보면은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잘 보세요.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가 된대요. 법이 바뀌어서 규제가 풀린다라고 하면 반사적으로 땅값이 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이익을 토지 소유자가 가져가겠냐. 그 이익의 일부를 회수하는 제도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그다음에 이 법이나 다른 법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역 등이 변경 해제돼 가지고 행위 제한이 자 결론 완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가 풀렸다. 자연 녹지가 일반 상업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 행정 처분은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 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일대가 우리가 배운 대로 자연 녹지 지역이다. 그러면 자연 녹지면 용적률이 100%인데 일부가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꿨다. 그러면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은 서울시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행정처분에 따라 용도를 바꿨을 뿐인데 땅 가진 사람들은 우연하게도 엄청난 차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용도가 바뀌어서 여기 행위 제한이 완화되면 그 이익의 일부를 회수해서 기반시설을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 제한이 완화되고 해제 완화되면 땅값 뛰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서 200 초과하는 건축물 짓는 사람들에게 돈을 내게 해요. 그 돈으로 도로 확장하고 공원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리는 곳. 그다음에 요 다음에 해당한 지역 중에 해당 지역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늘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5년도 허가 건수가 100건인데 그다음 2016년도 허가 건수가 120건, 30건, 즉 20% 이상 허가 건수가 늘었다는 얘기는 인구가 많이 유입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또 해당 지역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시군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자, 시험에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물어보질 않습니다. 30%, 50%로 해서 정답으로 만들 뿐이에요. 공법은.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인구가 늘었다, 허가 건수가 늘었다, 규제가 풀린다는 얘기는 땅 가치가 그만큼 뛰기 때문에 단 이런 거 행위하는 주체는 국가나 지자체고 반사적으로 땅 가진 사람들의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익의 일부를 회수하는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1년 내에 해당 설치 계획을 짜라고 돼 있어요. 안 짜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짜야 돼요. 안 짜면 다음날 다 풀리는데 여기서 결론은 설치 비용을 부과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200 초과하는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을 하는 자들은 돈을 내야 돼요. 200 초과하는.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 짓는 사람들은 돈을 내야 된다. 그 돈은 특별히 여기서 외울 거는 없는데 원칙으로 현금을 내야 되지만 현금이 없으면 토지 등으로 물납을 할 수 있어요. 물납이라는 것은 물건으로 대신 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대신 낼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객관식 시험에서 낼 때도 반드시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부담하는 돈은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한다라고 나면 틀리다는 것. 토지 등으로 대신 낼 수도 있다. 세금 내듯이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1장은 이걸로서 끝나고 교과서를 무한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익숙하면 다음 단계가 외워집니다. 자, 이만 감사합니다. 네, 이석규 교수님의 열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 참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확연히 구분을 해야 된다는 점, 중복될 수 없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강의는 저희 유튜브나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